즐거운 여행, 가지고 있는 짐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 가볍고도 튼튼한 캐리어를 만들어 내놓고 있지요. 이런 튼튼한 캐리어, 누가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요? 바로 독일 출신의 러기지 브랜드 리모아입니다. 12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간결하면서도 돋보이는 디자인과 알루미늄 소재 덕분에 명품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죠. 과연 리모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사랑받는 리모아는 알고 보면 120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리모아는 1898년 독일의 쾰른 지방에서 파울 모스르 책에 의해 설립되었지요. 당시 회사의 이름은 리모아가 아니었고 창립자의 이름을 따 파울 모르스 책이었는데요. 그는 가장 현대적인 여행 가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창립했는데 이는 현재도 리모아의 모토입니다. 12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주는 리모아의 정신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리모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창립자 파울의 아들인 리차드가 가업을 이어받으면서부터 리차드 모르스 책 바른자의 힘의 앞글자를 따서 리모아라는 이름을 고안해냈습니다. 역시 자기 이름 박아놓는 게 가장 확실한 영역 표시네요. 우리에게 리모아는 알루미늄 캐리어로 잘 알려져 있죠. 좀 무겁긴 하지만 시크한 디자인과 알루미늄 특유의 질감 때문에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리모아가 처음부터 알루미늄으로 짐가방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짐가방이 그러했듯 리모아도 처음에는 짐가방을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었지요. 당시 나온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벼운 편이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모아의 알루미늄 캐리어는 1937년부터 등장합니다. 당시 리모아 가방을 만들던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고 트렁크를 만들던 재료였던 나무와 가죽은 모두 불타버렸지요. 하지만 부속품으로 사용하던 알루미늄은 전혀 손상이 없었고 당시 회사의 사장이었던 리차드는 영감을 얻어 알루미늄으로 된 튼튼한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리모아의 첫 알루미늄 짐 가방은 1915년 독일 항공기 제작사 융커스가 만든 비행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캐리어에 알루미늄을 쓰는 곳이 없어 혁신이라고 평가받았지요. 하지만 이런 알루미늄 캐리어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캐리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고 충격을 받으면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지요. 최근에는 캐리어에 훨씬 더 가볍고 튼튼한 소재들이 사용되어 이런 알루미늄 캐리어의 단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리모아도 자사의 알루미늄 캐리어가 가진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캐리어는 강화유리보다 150배는 튼튼하고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가볍지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다닐 수 있습니다. 리차드의 뒤를 이어 창립자의 손자인 디터 모스르 책이 리모아를 맡았고 1976년 세계 최초로 방수 캐리어를 만듭니다. 트로피카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캐리어는 원래는 영화 촬영팀과 사진작가들의 비싼 장비가 물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영화나 사진을 촬영할 때 물이 닿으면 장비가 망가질 우려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 캐리어가 등장했습니다. 여행 가방의 역사에서 리모아가 차지하는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리모아가 많은 인기를 끌어서였을까요? 리모아는 LVMH의 눈에 들게 되고 결국 2016년 LVMH에 인수됩니다. 인수 이후 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 알렉산드르가 리모아의 CEO가 되는데 그의 나이는 당시 27세였지요. 역시 금수저가 좋네요. 참고로 리모아는 LVMH에 인수된 최초의 독일 브랜드인데요. 독일에서 차와 시계만 유명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리모아가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럭셔리 브랜드로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스트릿의 왕자 슈프림, 명품 패딩 몽클레어, 하이엔드 브랜드 오프화이트, 그리고 나이키와의 콜라보로 유명해진 엠부시, 디올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브랜드들이지요. 이 브랜드들의 특징은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는 건데요. LVMH의 인수 이후 이런 협업이 활발해진 것은 분명 고객층을 넓히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2018년 리모아는 기존보다 간결해진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로고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전부터 리모아의 팬이었던 사람들은 기존 로고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모던한 스타일의 이 로고는 리모아가 창립된 쾰른 지역의 유적인 쾰른 대성당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요. 과거로부터 미래를 창조해낸 것이지요. 로고가 바뀐 것처럼 리모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품 여행 가방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잃어버리지 않았죠.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가벼운 여행 가방을 만들기 위해 리모아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리모아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아마 명품 브랜드 중에서 최근 핫한 브랜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이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바로 오블리크 패턴으로 다시금 사랑받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디올이지요. 전설적인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창립한 이 브랜드는 뉴룩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실루엣으로 사랑받았고 지금까지 패션계에서 그 영향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디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크리스찬 디올은 우연히 패션과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37세라는 늦은 나이에 패션 디자이너가 됩니다. 5년간 경험을 쌓은 그는 1946년 40세가 넘은 나이로 파리의 몽테뉴 거리에 자신의 부티크를 오픈했죠. 지금까지도 유명한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던 탓에 그가 내놓는 화려한 옷들은 여성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에 입는 여성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칙칙한 옷보다는 화려한 디올의 옷에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었죠. 디올이 선보인 첫 번째 컬렉션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실루엣이었습니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부드러운 어깨선과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한 재킷, 그리고 꽃뿌리처럼 퍼지며 종아리 아래까지 떨어지는 길이의 스커트. 이런 독특한 디올의 패션은 새롭다는 뜻의 뉴룩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군복처럼 각지고 딱딱한 옷을 입던 여성들에게 디올의 옷은 해방구나 다름없었죠. 새로운 패션의 등장과 함께 디올의 인기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 발언은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당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1950년대 프랑스 패션 산업의 매출 절반 이상이 디올에서 나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파급력이 큰 브랜드였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디올은 잘 나가는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LVMH 그룹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로 어느 정도의 회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올의 옷은 종종 샤넬의 옷과 비교되는데요. 코코 샤넬은 과거 기존에 꽉 조이는 코르셋에서 탈피해 조금 더 여유롭고 실용적인 옷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2차 대전이 막 끝난 시기 여성들은 몸매를 부각시킬 수 있는 옷을 원했고 디올이 마침 이런 옷들을 내놓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가슴과 허리, 힙을 강조하면서도 우아한 디올의 스타일은 바수트라는 옷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뉴룩 발표 이후 1957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계의 거장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우아하고 여성적인 의상들은 상류층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들도 디올의 뉴룩을 널리 모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인기 덕에 디올은 수출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재미있게도 천재적인 디자이너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크리스찬 디올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컬렉션을 시작하기 전 타로를 보거나 쇼를 하는 모델 중 한 명이 행운의 상징인 하얀 백합을 들고 무대에 서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 정도면 거의 샤먼 킹 수준이네요. 이브 생로랑을 포함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계속 디올의 전통을 이어왔으나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올드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올의 모기업 LVMH는 1996년 존 갈리아노를 디렉터로 임명했고 이 시기부터 디올은 새롭게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디올은 어떨까요? 슬림한 룩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에디 슬리먼과 라프 시몬스, 크리스 바나셔를 거쳐 2022년 10월 기준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디올 여성복의 수석 디자이너를, 킴 존스가 디올 업무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디자이너들이 모두 한 번쯤은 디올을 거쳐갔죠. 아마도 현재 디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템은 오블리크 패턴의 가방과 신발이 아닐까 합니다. 1967년에 만들어진 디올의 로고를 이용해 재탄생된 패턴이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최근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는 명품 브랜드의 트렌드에 맞춰 디올도 오블리크 패턴의 제품을 밀고 있는데 북토트, 새들백, 스니커즈 등에 새겨지면서 디올을 다시금 핫한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디올은 세계적인 명품 그룹 LVMH에 소속되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디올이 만들었던 옷들은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탄생하고 있죠. 그만큼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인물이 패션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디올이 창립자의 유산을 이어받아 어떤 새로운 패션을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특유의 프렌치 시크 느낌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원래 아이들의 구두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패션 브랜드로 사랑받는 프랑스 출신의 셀린느죠. 1945년 창립되어 미니멀하면서도 시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2022년 8월 현재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 에디 슬리머니 브랜드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시크함의 대명사 셀린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45년 셀린느의 창립자인 셀린느 비피아나와 그녀의 남편 리차드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판매되던 아이들 신발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신발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신발 부티크를 오픈하죠.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셀린느는 3년 뒤인 1948년에는 가게를 3개나 더 낼 정도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셀린느는 아동용 구두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1963년에는 여성 구두 라인을, 1964년에는 브랜드의 첫 향수인 벤트포를 내놓게 되죠. 그리고 1966년에는 가죽 소품과 가방까지 내놓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셀린느 비피아나는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바로 여성들을 위한 옷이었죠. 여성들이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고 이 옷들이 셀린느만의 감성으로 여성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여성복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70년대부터 셀린느는 세계 각지에 매장을 내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셀린느가 글로벌한 명품 브랜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73년에는 브랜드의 로고를 타이포그래피 로고로 새롭게 만들면서 브랜드를 새로 단장한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1987년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셀린느의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셀린느가 고객들에게 특유의 디자인과 이미지로 사랑받는 것을 보고 셀린느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죠. 처음에는 매장 소유권과 일부 지분을 구입했고 1996년에는 셀린느를 완전히 LVMH의 산하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셀린느는 LVMH 소속 브랜드로 활약해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닥 큰 어려움 없이 브랜드가 성장해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였던 셀린느 비피아나는 계속 디자이너로 남아있다가 1997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셀린느의 디자이너가 된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클 코어스의 디자이너인 미국인 마이클 코어스입니다. 6년간 셀린느에서 일하면서 그가 만든 액세서리들은 엄청난 히트를 쳤고 호평을 받았죠. 그는 프랑스 브랜드인 셀린느의 미국적인 감성을 불어넣으며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코어스가 사임한 이후 2명의 디자이너가 셀린느를 맡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2008년 세 번째로 셀린느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여자는 셀린느를 감각적인 브랜드로 발돋움시킵니다. 바로 피비 파일로였죠. 과거 클로에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짧은 시간 동안 클로에를 잘 나가는 브랜드로 끌어올릴 만큼 능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던 그녀는 셀린느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셀린느를 여성들이 원하는 워너비 브랜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녀가 셀린느에서 일하는 동안 내놓은 컬렉션들은 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셀린느를 대표할 만한 컬렉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매일 입을 수 있는 군더더기 없고 심플하면서 편안한 옷들을 만들어냈고 사랑을 받게 되었지요. 피비 파일로가 데뷔한 2008년 컬렉션은 현재 다시 보아도 세련된 느낌인데요. 그녀는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미니멀한 패션을 셀린느 특유의 느낌으로 바꿔내며 인정받았습니다. 피비 파일로가 셀린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9년 에디 슬리먼이 셀린느의 디자이너가 되고 첫 컬렉션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피비 파일로가 디자인했던 제품들의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에디 슬리먼이 수석 디자이너가 된 셀린느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우선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글자로 이루어진 로고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글자의 모양이 변했죠. 또한 트리오페라 불리는 셀린느 특유의 로고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셀린느가 바뀐 점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우선 오래전에 사라졌던 남성복 컬렉션이 다시 부활했죠. 이전에 셀린느는 여성복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계속 남성복을 만들어온 에디 슬리먼에게는 남성복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맞춤복과 향수까지 새롭게 단장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에디 슬리먼의 셀린느는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에디 슬리먼의 컬렉션이 발표되자 셀린느가 아니라 슬린느, 생로랑 2.0이라는 조롱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 차례 논란이 있은 후에는 지금까지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과연 성공적으로 셀린느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셀린느는 과거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저 그런 명품 브랜드가 되어버릴까요? 사업의 확장과 함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셀린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탄생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인기가 치솟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나이키와의 콜라보를 발표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 바로 프랑스 출신의 자크미스입니다. 디자이너 시몽 포르테 자크미스가 2010년 처음 시작한 이 브랜드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브랜드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브랜드,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길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2010년 당시 20세였던 시몽 자크미스는 어머니의 성을 따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재미있게도 그는 자크미스를 런칭할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패션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죠.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던 시몽은 하지만 자신의 감각을 믿고 독학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짧은 경험에도 브랜드를 런칭해 이만큼 이끌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가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시몽의 뮤즈이자 정신적 지주로 그를 온전히 지지해 주었지요. 자크미스라는 브랜드의 스타일에 시몽의 어머니가 가진 스타일과 감각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크미스의 옷들을 보면 엄마가 입기엔 조금 쿨한 옷들이긴 한데 이 정도면 확실히 뮤즈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네요. 그는 브랜드를 런칭한 후 자금 마련을 위해 낮에는 꼼데가르송에서 일했고 밤에는 자신의 브랜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꼼데가르송과 자크미스가 연관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후 자크미스는 계속 컬렉션을 내놓게 됩니다. 2012년부터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되었고 매년 컬렉션을 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그런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죠. 어쩌면 수많은 흘러가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될 뻔했던 자크미스는 2017년 컬렉션부터 독특한 느낌을 담은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페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크미스는 의류뿐만 아니라 샌들과 미니백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잘 살펴보면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꽤나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을 깨는 의외성이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크미스 하면 미니멀리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에 반해 의류나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크미스의 미니멀리즘에는 재미있는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 시몽은 부자재나 원단을 충분히 구매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최대한 맞춰서 옷을 만들다 보니 옷이 미니멀리즘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자크미스는 편의점처럼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무인 매장인 2424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크미스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해도 뛰어가서 구매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크미스는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걸까요? 우선 시몽만의 독특한 느낌을 컬렉션에 잘 녹여내었고 사람들이 이에 매료되어 자크미스에 빠지게 된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크미스는 우리가 흔히 프랑스 패션하면 떠올리는 프렌치 시크가 아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물론 옷 자체가 심플하긴 하지만 무채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색상과 포인트를 주어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을 줍니다. 시몽은 특히 파란색과 노란색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이 색깔이 자크미스를 대표하는 컬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시몽은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미 그는 10대 초반부터 패션 블로그를 운영했고 브랜드 런칭 후에는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이나 브랜드 화보 등의 이미지를 SNS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브랜드 초창기에 시몽이 가진 돈은 정말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돈도 부족했죠. 그는 가성비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자신의 옷도 구매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크미스는 힙한 브랜드가 되었죠. 이 정도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자크미스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리고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크미스는 시몽이 이끌고 있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크미스는 2020년 영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리스트가 매분기 발표하는 글로벌 패션 인기 브랜드 20순위에서 지난 1분기에 7계단이 뛴 15위에 올랐고, 자크미스 미니 치키토백은 여성 탑10 아이템 부문에서 페라가모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나이키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한 계단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의 단계에 서 있죠. 지금까지의 역사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인 자크미스,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앞으로 자크미스 그리고 시몽이 더 멋진, 더 독특한 옷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화려함하면 이 브랜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죠. 이탈리아의 자연과 건축, 역사와 예술을 한 곳에 응집해 화려한 패턴과 밝은 색감, 관능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 브랜드는 1978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자유롭고 도발적인 컬렉션으로 인기를 끌었죠. 과연 베르사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르사체는 1978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치고는 비교적 짧은 4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르사체가 이렇게 확고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었던 건 지아니가 패션 산업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의상실을 운영했고, 덕분에 지아니는 직접 옷을 만들고 디자인이나 스케치하는 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죠. 그의 전공은 건축이었지만 결국 패션에 몸을 담게 된 건 이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이후 베르사체는 여러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뒤 1978년 밀라노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형 산토 베르사체, 지아니의 뮤즈가 된 도나텔라 베르사체 3남매가 힘을 합쳐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르사체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덕분에 브랜드를 런칭한 지 10년 만에 베르사체의 가치는 800만 달러가 넘게 되었습니다. 베르사체가 대박을 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능적이고 화려한 의상입니다. 화려하고 여성적이며 현란한 원색과 패턴, 실루엣을 선보인 베르사체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죠. 베르사체의 디자인은 대부분 여성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살리는 디자인, 즉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쪽의 라인을 살려서 여성성을 강조하죠. 강렬한 원색과 화려한 패턴은 베르사체 성공의 두 번째 이유죠. 이는 트렌드에 상관없이 항상 유지되어 오는 베르사체만의 특징인데요.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옷을 미니멀하게 디자인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베르사체는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사체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마케팅 때문이었습니다. 슈퍼모델들을 런웨이에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리고 유명인사들과 스타들을 패션쇼의 맨 앞줄에 앉히기 시작한 것도 바로 지아니 베르사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본인의 브랜드가 어떻게 해야 멋져 보이고 비싸 보이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아니는 컬렉션만으로는 본인의 브랜드를 알리기엔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사들에게 본인의 옷을 입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예측한 대로 대중들은 베르사체의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베르사체는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체의 로고에 들어가 있는 건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라는 괴물인데요. 메두사를 맨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돌이 된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후 메두사는 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모티브로 차용되어 왔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메두사를 로고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화에서 괴물로 변하기 전 메두사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메두사를 사랑한 것처럼 본인의 브랜드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메두사를 로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아니 베르사체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7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내던 도중 지아니 베르사체는 앤드류 커네넌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당했는데요. 전에 그가 암도 이겨낸 터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인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가 되었고, 형인 산토 베르사체가 경영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전처럼 잘 나가진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을 시작으로 베르사체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베르사체가 망해가기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의 색깔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사망하고 나서 베르사체 특유의 화려한 느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2000년대 초중반 베르사체 특유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유행을 쫓아 미니멀한 패션을 선보였죠. 결국 지아니 베르사체가 죽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적자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족 기업이었던 베르사체는 2018년 카프리 홀딩스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카프리 홀딩스는 마이클 코어스라는 미국 패션 브랜드의 모기업으로 현재 마이클 코어스와 유명 구두 브랜드 지미추, 베르사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은 카프리 홀딩스가 갖고 있지만 여전히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죠. 카프리 홀딩스는 베르사체의 유럽 명품 이미지를 내세워 다른 브랜드와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VMH나 케링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한 브랜드는 적지만 전문가들은 베르사체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한다면 충분히 카프리 홀딩스가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팬디와 디자이너를 바꿔 요상한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하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변화를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베르사체. 과연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